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이 온라인 수업에서 마지막 하는 시간이거든요. 마지막을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저도 되게 힘들게 될 거라서. 자, 그러면 54쪽 한번 같이 펴볼게요. 교재 54쪽이고요. 교과서 쪽수로 하면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그림이 하나 보일 텐데요.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웹툰인 조선왕조 실톡이라고 하는 웹툰에서 잘라온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의 장면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안 그래도 배고픈데 옆에 짜장면이랑 호떡이랑 탕수육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당시 이모군란 때문에 나중에 청나라 군인이 들어와서 진압을 하고 청나라 군인이 진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조약을 하나 체결을 하게 되잖아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청나라 요리집,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국집, 중국 요리집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짜장면, 탕수육, 짬뽕 이러한 중국 음식 문화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음식 사진을 골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모군란은 188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침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양곡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때도 설명을 했지만 양곡은 양식이 되는 곡식을 의미한다. 곡식. 자, 이때 가능해졌던 일본의 경제 침탈이 가능해졌던 이유는 뭐냐?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으로 체결된 이 규칙이라고 하는 조약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곡이 무제한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밥이 되는 곡식이 점점 사라지면서 쌀값이 크게 폭등을 하고요. 반일 감정이 크게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 정부가 신식 군인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구식 군인과의 차별 대우를 너무 심각하게 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모군란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크게 차별 대우하고 있었느냐? 수업을 하면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듯이 13개월 동안 월급이 안 나왔어. 그러고 있는데 별기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있는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그 다음에 일본인 교관이 와서 막 훈련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어마어마해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식 군인들이 봉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식 군인들은요, 3개의 조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정부, 고관, 즉 어느 집안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냐면 명성황후 있죠. 명성황후의 집안 사람들을 우리가 민씨, 그 당시 민씨 집안이죠. 민씨 집안들의 집 아니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일본인 교관 이런 사람들을 살해하러 가기도 하고 일본 공사관을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특히나 명성황후 민씨 집안 중에서 민겸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서 내시의 옷을 입었고요. 내시의 옷을 입고 도망가다가 이 사람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느냐? 당시에 옷은 내시의 옷을 입었는데 수염을 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염 때문에 내시는 수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다라고 하고요. 일본인 교관들도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공사관을 불태우기 위해서 참 옆에 있는 불도 많이 질렀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거 있을 때 서울에 있었던 하층민까지 같이 가세하면서 군인들의 봉기와 하층민들이 함께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곳들에 사람들을 죽이고 방화하고 구타하고 약탈하고 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일본 공사관 군거리 습결이 되니까 명성황후는 피신을 했고요. 누가 등장했느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은 구식 군인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군인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내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그냥 잠잠히 있어라 라고 하면서 재집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재집권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원래 있었던 1880년대에 개화정책이죠. 그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겁니다. 원래대로. 그러니까 다 없애는 거야. 별기군도 폐지하고 오군영도 부활시키고 원래대로. 그러면서 개화정책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명성황후가 누구와 함께 등장하냐? 청나라 군대와 함께 떡하니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사건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명성황후를 내놓아라. 쌤 명성왕후가 맞아요? 황후가 맞아요? 라고 하는데 둘 다 맞아요. 네, 명성황후를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 명성황후의 관을 만들도록 했고요. 그 다음 명성황후하고 고종이 결혼했을 때 입었던 그 옷 있잖아요. 예복. 그것을 넣어가지고 관에다가 넣고 관뚜껑을 직접 못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냐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고종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청나라 군대가 군란을 진압하면서 민씨, 그 명성황후가 같이 이렇게 어깨를 턱하니 하면서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그 결과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압송이 되는데 압송되는 장면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군대에게 직접 찾아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와 이제 뭔가 딜을 해보려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청나라 군대가 이 흥선대원군을 완전히 압박하고 몸을 압박하고 입에는 밀랍 그죠? 그 순같이 생긴 그 철, 그쵸, 요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말도 못하게 한 다음에 그대로 청나라로 압송해 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흥선대원군이 한 2년 뒤에 돌아오는데요. 청나라로부터 돌아오는데 그때 고종이 했었던 거는 아버지를 완전히 유폐시켜서 감옥처럼 가둬버리는 일들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고종하고 완전히 틀어졌구나.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고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게 되는 그 전개를 과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결과 민씨,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하는 주축으로 하는 그 전체의 군대, 그 사람들이 민씨 정권이 청나라에 기대는, 청나라에 친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했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의 입김이 어마어마하게 세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본은 무슨 조약을 체결했느냐? 제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는데요. 제물포는 하나 땡겨서 적읍시다. 인천에 있는 장소입니다. 쌤, 왜 인천 제물포에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라고 한다면 당시 인천 제물포에 일본 공사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이 있었던 장소에서 조약을 체결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배상금, 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즉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쌤, 그럼 일본 군대가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네. 네, 이때부터 벌써 뭐가 보이냐면 청나라와 일본의 좀 눈치 싸움, 세력, 갈등 이런 것들이 벌써 눈에 보인다. 그쵸? 왜요?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반도를 차지할 주인공은 본인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청나라는 이때부터 이모군란을 진압하는 건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조선에 가지고 있었던 본국이야 라고 하는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력 갈등을 보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들아 별표 쳐야 하는 조약 하나 등장했습니다. 뭐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별표 하나 치십시다. 어려운 단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여기에는 청나라 상인의 무슨 권? 그렇지. 내지 통상권.
내지 통상권은 무슨 말이야? 내는 안내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국내 땅 안에서 청나라 상인이 무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요게 지금 내지 통상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개항장 이쪽 우리 세 군데 부산, 원산, 인천이라고 하는 세 군데의 개항장에서 이걸 거류지 무역이라고 불렀는데요. 개항장에 있는 그 지역 안에 심리 정도 안에서 심리는 한 4km 정도 돼요. 4km 정도 안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고요. 무역이 가능했고요. 그 말고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 상인은 우리나라 어디를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어마어마한 권리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가 이때부터 청나라로 쏠려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약탈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내지 통상권이 있을 때 1882년에 무슨 조약이 체결되었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 내용 안에 뭐가 있어? 최국 대우가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도 어디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미국 이후에 체결한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도 대부분 최국 대우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대부분 무역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재물포조약의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에는 없고요. 네. 우리 교재에는 없고요. 그냥 다른 책에서 좀 들고 와봤어요. 수능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칠 때 공부하는 책입니다. 읽어볼게요. 조선국은 5만 원을 내어서 어머 선생님 그 당시 5만 원이 뭐예요? 이게 배상금입니다. 5만 원. 네. 5만 원을 내어서 해를 당한 일본 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주도록 한다. 4조. 흉도들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흉악한 도적들, 흉악한 도적들이란 뜻입니다. 포악한 행동, 그래 아주 그냥 뜯어내는 악한 행동 같은 거를 인해 가지고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를 호위한 해군과 육군의 군비 중에서 50만 원을 부담한다. 그래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전부 다 뭐다? 배상금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5조 보시면 일본 공사관에 군사약관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 요게 무슨 말이다? 그렇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볼 건데요. 이건 교과서 187쪽에 있고요. 요거 그대로를 어디다 실어놨냐면 우리 교재 54쪽 정중앙에 보시면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그거 좀 같이 읽을게요. 이거 읽어야 되거든요. 자, 봅니다. 내 박스 안에 있는 것부터 읽을게요. 읽습니다. 이 수류, 무역, 상정은 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에서 상정한 것이고 각 대등 국가 간의 일체 동등한 혜택을 받는 예와는 다르다. 무슨 말이야? 청이 누구보다 세다는 거야. 조선보다. 왜? 우리나라하고 청나라는 조선과 청나라는 동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 벌써 쌤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조부터 한번 볼게요. 1조 청의 상무위원을 청나라의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선에 파견하고 조선에 아이고 계속 카톡 계속 죄송해요. 자 조선의 대관을 텐진에 파견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되게 짜증나는 이야기가 보입니다. 뭐 청의 북양 대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신하인데 청나라의 신하가 조선에 국왕하고 동등하다.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청나라의 신하가 우리나라의 국왕하고 같은 거야? 그런 기본 깔린 게 청나라가 조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청에 우리는 속방이다 혹은 속국이다 속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2조 볼게요. 2조 조선의 개항장에서 청의 상무위원이 청상인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요거 4글자로 줄이면 치외 법권 요렇게 같은 말로 하면 영사 재판권 원래 있는 내용이지 그래 불평등하긴 하지만 내용이지 4조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에 상점을 열어 무역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지 행상을 금한다.
다만 내지 행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베이징이랑 안성, 서울이에요. 남 양화대교 있는 데예요. 양화대교. 지금의 양화대교는 어디에 있냐면요.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완전 한강이 정중앙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7조. 청나라 선박의 항로 개설권, 청병선의 조선 연해 내왕권 및 조선 국방 담당권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항로나 연해나 국방 이런 거 전부 엉망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옆에 거 글을 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장정은 무역에 관한 협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이 뭐다? 청의 속방이다, 속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청의 치외법권을 그렇지 치외법권을 인정하였다. 또 청나라 상인이 어디에? 그렇지 서울에 상점을 개성하고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 상인이 본격적으로 내륙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내지 통상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되었다. 자, 이해 갔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 엄청 중요한 조약이라서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이고 치해법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구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때부터 힘들어졌어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두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이모군란하고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볼 건데 요거는 55쪽에 있는 46회 32번의 문제 되겠습니다. 네, 55쪽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군이 궐을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에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 각 영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였다. 영에 소속된 군인이 어느 날 밤에 부대를 조직하고 갑자기 권례로 진입하여 멋대로 난리를 일으켰다. 중전의 국상이 뭐예요? 국가의 상. 네, 상이니까 중전이 죽었다. 네, 요 이야기. 공포되자 선생은 가평 관하로 가서 망곡례를 행하였다. 이거는 곡을 하는 행위예요. 그 당시에 국상이 나라에 되게 슬픈 일, 뭐 왕이 죽었거나 왕자가 죽었거나 왕비가 죽었거나 대비가 죽었거나 하는 예의를 행하였다. 얼마 후 국상이 와전되어 사실이 아님. 그러니까 이게 루머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군중과 달리 상복을 입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무슨 난, 임오군란에 대한 설명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3점짜리 문제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정답은 네, 4번 되겠습니다. 아, 재물포 조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이모군란의 원인은 그렇지. 아, 차별대우. 99인과의 차별대우. 그럼 원인 말고 전개는 누가 재집권했다가 청나라를 압송됐다고? 흥선대원군. 결과. 이 결과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첫 번째, 재물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일본에게 주는 거 말고 일본의 군대,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 두 번째 결과. 아, 봤었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었지. 자, 그럼 여기 이 무역 장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가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 것 빼앗겼다더라. 하나 더. 네, 이때 청나라의 치외법권도 허락을 했고요. 근데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다더라. 그 정도. 요 두 개가 그래도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는 거 결과 됐어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이거 풀이를 좀 해드릴게요.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라고 하는데요.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이게 뭘까요? 우선 통감부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있었냐면 1905년 우리나라 을사늑약 체결 이후에 1910년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있었던 겁니다. 뭐였을지 좀 모르겠네요. 2번. 통리기무 아문 뭐였어요? 통리기무 아문. 아, 1880년대 개화정책으로 만들어진 것. 총괄하는 총괄기구. 그래요. 3번 홍범14조인데요. 이거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제2차 가보개혁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5번이에요. 수신사죠. 수신사. 아, 수신사도 역시나 1880년대에 있었던 개화정책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56쪽 44회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입니다. 갈게요. 다음 조약이 맺어진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조 중국 상무위원회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중대한 사건에 맞아 조선 관원과 임의로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북양 대신에게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공문서를 보내 처리하게 한다.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 개별적으로 고소하게 제기할 것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의 의결한다. 이 밖에 제3문제에 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돼서 중국 인민이 피고자를 댈 때도 요 이야기 잘 들어보니까 중국이 어쩌고 북양 대신이 어쩌고 북양 대신이 어쩌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쵸? 이거 뭐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 장정의 원인, 배경이 되었었던 건 뭐예요? 임오분란이 되겠구나. 그럼 임오분란으로 옳은 것은 몇 번? 너무 쉽지? 1번. 됐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다시 풀이.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던 것은 어느 나라의 남하 때문. 그렇지. 러시아의 남하. 요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를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지. 우리는 이거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른다고?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부른다고. 됐어요? 2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였다. 청일전쟁의 원인? 너무 많아서 이건 설명하기가 좀 그시기하네요. 4번 시전 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하였다. 시전 상인들이 시장을 철수하는 건데요. 시장을 철수하는 투쟁을 했었던 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 5번 운요호가 강화도에 접근하여 무력 시위를 벌였다. 요거 뭐의 원인이야? 그렇지.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지.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임오분란이 굉장히 어렵고 잘 나오는 내용이라 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히 했고요. 그럼 지금부터 갑신정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은요, 그 배경이 되었었던 사건을 하나 기억해 둘만하죠. 네, 청푸전쟁입니다.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했었는데요. 전쟁의 목적, 전쟁의 이유는 어디 때문입니까? 베트남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두고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했는데요. 이 전쟁의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가 이겼고요. 그 결과 프랑스가 라오스라든지 아래에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하면서 프랑스가 이때 식민지를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는 식민지를 개척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배경이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내 상황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의 내정 간섭과 민씨 정권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쌤 무슨 말이에요? 임오분란 이후에 어느 나라의 입김이 우리나라에서 입지가 커졌다. 청나라가 엄청 커졌다. 청나라가 강화된 청나라의 입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설자리가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결과 그 다음에 급진 계합파들이 굉장히 설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약화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렇죠. 위축되었습니다. 그럴 때 청푸전쟁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의 절반을 떼가지고 프랑스하고의 전쟁터인 베트남으로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을 때 급진계합파가 어디로 뛰어갔고 일본에게 뛰어갔고 일본이 찰떡같이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게 갑신정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전개 한번 가봅시다. 전개. 전개. 어디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서 민씨 정권의 요인을 처단했다. 그렇지. 우정총국입니다. 우정총국. 기억나시죠? 우정총국 우편을 담당하는 부서지요.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정권의 요인을 처단하였고 그 결과 그 과정에서 14개조 개혁 정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뒤에서 좀 더 볼게요. 그러면서 청나라 군이 또다시 개입하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3일 전화로 끝났고 나머지 여기 참가했었던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갑신정변에서 기억할 만한 내용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우정총국
하나 기억할 만하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년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14개조 14개에 해당하는 개혁 정강을 발표하였다라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 적어봅시다. 어느 나라와의 4대 관계를 청산하고 싶었을까? 그치. 급진기한파를 생각해보세요. 급진기한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닮아가고 싶어 하니까 어느 나라, 그렇지. 청나라와의 관계를 좀 끊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 다음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내각을 바꾸자. 입헌 군주제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내용과 인민은 평등하다. 그래서 약간 평등사상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신분제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지조법 같은 것도 주장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아니까요. 설명을 좀 뒤에 가서 할게요. 약간 보노보노 약과처럼 생겼지요.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요. 중국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약간 소설 듣듯이 들어주시면 돼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재미있어요. 자, 이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키도 되게 작고 우리가 봤을 때 귀엽게 생겼네 라고 하는 정도인데요. 이 사람 군인입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는 원세계라는 이름으로 한자를 그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원세계고요. 중국 말로는 위안스카이가 됩니다. 이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닥 군인이 무술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지략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에 굉장히 밝았냐면 정치적인 눈치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1882년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네, 대표로 입국합니다. 들어와서 무엇을 일을 하느냐 이것저것을 하는데요. 우선 청나라의 입지를 키우는 청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일을 하는데 눈치가 굉장히 빨랐다고 했잖아요. 1884년에 청포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청포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급진개화파들의 움직임을 심상치 않다. 개화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청포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내냐면 고종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요. 누구를 구해내느냐. 고종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끝나게 되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날 수 있게 된 게 이 사람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중국 역사에서 중요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느냐? 1884년,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무술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요. 네, 뛰어나지는 않고요. 정치적인 눈치는 굉장히 뛰어나서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했어. 아, 이거 진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나라로 본국으로 청나라로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진 편에 청나라 편에서 뭔가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쟁 패배에서 책임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청나라에서 아주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누구한테 돈줄을 대야 하는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를 알고요. 청나라에 승승장구하는데요. 그 나중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1911년에 중국에서 청나라를 없애는 순원이 중심이 되어는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요게 이제 청나라를 멸망시키는 사건이었는데요. 순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김구입니다. 김구. 근데 순원은 뭐는 있냐면 사람들에게 인기는 많은데 인기는 많아. 근데 뭐는 없느냐? 힘은 없어. 힘은 왜? 힘은 누가 들고 있는 건데? 군대가 들고 있는 건데. 근데 반대로 누구? 위안스카이는 원세계는 뭐는 없어. 인기는 없어요. 사람들한테. 뭐 그냥 군인이구나. 그 정도예요. 근데 힘은 어마어마해. 그 이유는 뭐다? 이 사람이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군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원이 위안스카이를 찾아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딜을 합니다. 네가 청나라를 멸망시켜주면 새로 생긴 나라의 그 나라 이름은 중화민국이에요. 중화민국의 초대 대통령 시켜줄게. 네,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래서 원세계 이 위안스카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오케이, 내가 멸망시켜줄게. 그래서 멸망을 시킵니다. 실제로. 오,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순원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냐. 네, 신의 혁명이 일어났었던 해가 191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해 중에 하나인데요. 2011년이 되었을 때 이제 순원이 중심에 서서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명예로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정총국 위치를 한번 보시고요. 요 뒤에 있는 거는 현재 우정총국이고요. 요거는 옛날에 있었던 우정총국을 복원한 장소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었던 3일간의 이 지도를 보실 수 있고요. 그냥 한 장 정도로 보시면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우정총국의 위치 보시고 일본 공사관 위치 한번 보시고 창덕궁에서 발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갑신정변의 괄호 넣기를 한번 재빠르게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더욱더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조약을 체결하는데 한성조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 텐진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텐진조약이라고 해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체결한 조약인데요. 잠시만요. 아이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요걸 읽어야 되는데 화살표가 먼저 나와서.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와 일본이 동시에 철수하고 파병시에 상호 통보해줄 서로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후에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되는 조약이 됩니다. 자, 그럼 쌤 갑신정변을 정리를 좀 해봐요 라고 한다면 갑신정변에서 중요한 단어는 우정총국에서 등장했던 이야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등장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개혁정강이 14개 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있어서 지금 들고 왔습니다. 14개 중에서 조금만 보려고요. 자, 1번 보시면요. 대원군을 빨리 데리고 들어와. 그 얘기인 즉슨 청나라하고 우리 관계를 좀 끊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하자. 두 번째, 인민평등, 이러니까 이제는 신분제에서 좀 끊어내자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세금, 즉 토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좀 개혁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구조에 보시면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업이 좀 자유롭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민시정권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서 이것도 해체해야 한다.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한다 라는 얘기는 재정이 뭐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하니까 좀 어디서 나가고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어디인지를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한 군데로 몰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각제도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입헌군주제, 즉 일본이 생각하는 그쪽으로 우리도 나가야 된다. 헌법 아래 군주가 있고 이 군주는 그냥 이때 우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양반이나 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내각이 있어야 한다. 그 내용 정도가 개혁정강 14개조가 되겠습니다. 의의는요, 이게 나중에 그 개혁정강 14개조가 가보개혁이나 독립협회나 애국개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3일 만에 끝났으니까 뭐 별로 임팩트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향성은 굉장히 타당한 내용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얘들아 생각을 했을 때 너희의 나이하고 되게 비슷한 나이 혹은 너희보다 한 많아봤자 5살 차이밖에 안 나는 그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개혁의 욕심, 그 욕망 혹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와, 되게 대단한 일이었구나. 안타까운 것은 실패로 끝나서 그 뒤에 더욱더 개혁을 할 의지나 세력들이 키워지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개혁을 그 다음 욕심을 냈다는 건 대단한 일이구나.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계는 너무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밑에 모르는 사람들 혹은 알지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 약간 그런 엘리트적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크게 의존을 했기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나중에 일어나는 게 동학농민운동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우리 남아있는 한 문제예요. 56쪽에 있는 문제고요. 56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줄은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맹호성 아시아국장 카푸니스트 백작계의 3점짜리 문제네요. 요즘 상하이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이 조선인 망명자 살해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청푸 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자기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변을 일으켜 어이구 우리나라에 정변은 하나밖에 없는데 정변을 일으켜 기존의 대신들을 대부분 몰아내고 스스로 참판에 오르는 등 새로운 관료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으로 조선 민중은 일본인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 그의 개혁에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 것 같아요? 네,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이 도끼 맞아 제가 죽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살해되는 사건이 상하이에서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상하이로 가는 그 배에서 아이고 좀 잊었어요. 네, 상하이로 가는 그 배에서 같이 킬러랑 탔었고 그때 이제 죽었던 얘기라서 요거는 김옥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골라봅시다. 기역, 집강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집강소는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이 발생을 했을 때 농민들이 스스로 자치,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요렇게. 니은, 토지의 균등 분배를 추진하였다. 요것도 역시 토지의 균등 분배를 주장하는 정도는요. 농민들의 주장 내용입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 디귿,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한 거 2개.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이지. 그 다음 리을, 국가재정의 호조로 일원화. 그렇지. 재정의 일원화, 재정 일원화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게 갑신정변이고요. 이게 나중에 갑오개혁으로 연결이 되어서 갑오개혁 때 시행이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그냥 재빠르게 좀 볼게요. 여기는 어디냐? 왠지 있어 보이는 나라다. 어느 나라일까? 영국 같지 않습니까? 애들 대부분 영국 아니면 캐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이렇게 약간 유럽 같은 분위기가 나요? 이게 영국 군인의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거문도고요. 거문도에 그 불법 점령하러 왔었던 영국 군인이 이때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움으로 죽은 건 아니고 자연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문도 사건은 그렇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했었던 사건이지 그때 찍혔었던 사진을 좀 보시자면 사진에 되게 귀여운 사진들이 많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강아지 2마리. 네. 여기도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굉장히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요런 얼굴도 어디서 본 것 같지요? 네. 네, 강아지 2마리. 네, 요렇게 보입니다. 강원도 사건. 쌤 평화로워 보이니까 이거 불법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당연히.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영국도 러시아도 청나라도 일본도 미국도 다 욕심을 내니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중립화를 주장했었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부들러랑 육일준이다 라고 하는 내용. 약간 싸이 닮은 아저씨 있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유학생 육일준. 그쵸? 이 사람 어디 갔다 왔다? 보빙사로 갔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유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당시에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열강은 강한 나라들의 각축전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축구할 때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동물 멍멍이 판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러시아가, 청나라가, 영국이, 일본이, 미국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고 특히나 지금 이 보시면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두고 낚시질을 하는데 러시아가 관망하고 있는 걸 봐서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이 또다시 있을 것이다. 러일 전쟁이 있을 것이다를 시사하는 우리나라 이제 그 당시 물고기로 표현이 되고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적을게요.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성주보라고 하는 신문도 찍어내고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도 만듭니다. 유경공원은요, 말 그대로 육성하자, 영재를 육성하는 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은 파크가 아니라요, 공립학교라는 뜻입니다. 네, 공립학교. 그러니까 영재를 육성하는 공립학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요. 여기에서는 번역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보였다고 해요. 그럼 유경공원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요게 유경공원 당시 사진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옷차림새 빼고는 똑같죠. x제곱 마이너스 8xy는 뭐 153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어 공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이게 한성순보하고 주보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고요.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한성순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순보는 10일마다 한 번씩, 그러다가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한성주보로 바뀌었다는 것은 7일마다 한 번씩 찍었다고 하는 거고요. 요거 어디서 찍어냈지요? 우리나라의 방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찍어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무공원은 연마해라 무술을, 그래서 이거는 무술을 공부하는 국립학교였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대미 자주 외교를 위해서 미국에 공사관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